7월 27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이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이번 장마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복구는 아직 덜 됐는데 이제부터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으니까요. 더위와 소나기 둘 다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 더위만큼이나 주식시장이 아주 특히 2차 전지 관련주가 엄청나게 과열되고 있습니다. 1월에 주당 10만 원대였던 에코프로는요. 어제 한때 150만 원을 뚫었다가 또 폭락하고 아무튼 이게 난리인데요. 이따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많이 올려주시고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쉽게 주요 시사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 도시락 이슈입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도시락 뭔가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전 현직 장관의 거친 설전입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을 때 한동훈 장관과 나눈 대화 들어보시죠.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사건을 꺼내들자 한동훈 장관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걸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의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 자, 이후에 대화는 점점 더 감정이 섞이게 됐고 고성이 오가게 되는데요. 네. 급기야 반말하지 마시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말,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최근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공개된 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또 업추비라고 하죠. 업무 추진비 이 사용 내역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죠. 네, 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당시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절반 넘게 식별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전현직 장관 이 고성만 기억이 남으면 안 되고 실질적인 좀 토의가 돼야 되는데 좀 고성만 남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이슈 뭔가요? 네, 다음은요. 16첩 반상 대령해라입니다. 자, 육군 제9보병사단 일부 간부들이 병사들을 위해 만든 복지회관에서 메뉴에도 없는 16첩 반상 식사를 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인데요. 근데 보통 부대에서 이게 특별한 행사 있으면 사실은 일반 그 식사 때보다는 좀 푸짐하게 나오는 그렇죠. 게 제 경험적으로도 그런 기억이 있긴 있는데 그런가요? 어느 정도길래 뭐 이게 16첩 좀- 반상이란 말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자, 도를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만한 정황들이 있는데요. 네. 군인권센터가 증거 자료를 공개한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사병식당과 장교식당이 따로 구분이 돼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뭐 호텔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와. 자, 보시면 이 장병들을 조선. 동원해서 조선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특별 디저트입니다. 망고 등 과일이 놓여 있고 이 티라미슈 케이크에는 조선이란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장이 조선대 학군단 출신이라 들어간 문구입니다. 저게 조선대 학군단 출신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군요. 학교의 마크를 표시하는 거죠. 아. 자, 이번엔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군인들 사이에 술병이 보이고 자세히 보니 조선처럼이라고 또 써 있습니다. 어머. 자,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의 군복지관에서 김진철 전 육군 구사단장이 연 총동문회 만찬에서 찍혔습니다.
만찬 음식은 모두 병사들이 직접 만들었고요. 아이고. 앞서 말씀드린 16첩 반상,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이 한정식에는 홍어와 과메기, 대방어, 회 같은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들이 주문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와, 과메기 대방어에 정말 고급스러운 메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특혜가 또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있었다고요? 네, 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구사단 지휘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120번이 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 메뉴도 수십 번 주문을 했고요. 자, 일반 손님의 지휘부까지 맡았던 병사들은 결국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고. 힘을 많이 쓰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차는 병에 걸린 병사들도 지금 2명 있다고 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보단 사실상의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유군은 군내 모든 복지관을 점검해서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사단 지휘부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7월 1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120번 넘는 모임을 가졌다. 모든 모임이 다 저렇게 호화스러운 메뉴가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이런 모임들이 잦았다는 거고,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부대에서 내부자 누가 제보했냐, 색출해라, 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아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육군이 조치를 이것까지도 신경 써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선 넘은 외교관입니다. 자, 바로 영상부터 보실까요? 네. 자, 영상 하나 보시면 검은색 반소매 옷을 입은 남성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주먹을 날리는 모습인데요. 네. 자, 사건은 그제 밤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인 A씨는 지난 25일 밤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을 하면서 이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저 건장한 남성 같은데, 네. JTBC가 입수한 영상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젯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그 주점의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저 외교관이 가게 홀에서 토닉워터를 뿌리고 또 취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손님들한테 이 물이 다 튀었고요. 예. 또 그 전에 다른 손님은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손님도 있었고요. 또 같이 온 일행도 이 상황을 좀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에게까지. 네. 지금 저 외교관의 본국이 우크라이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우크라이나 한참 전쟁 중인데 술을 마시고 이런 행패를 부렸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제보 내용을 한번 보니까 네. 복싱 스텝을 잡으면서 뭐 파이트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아, 하는데. 저 외교관이 복싱 네네네네네. 스텝을 밟으면서 뭐 싸우자. 네, 파이트 막 파이트 그랬다. 덤벼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혹시 상습범은 아닌 건지 좀 네. 처벌이 강하게 좀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술을 좀 먹고 나서 뭔가 좀 그런 행동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상습적일 수 있다. 그런 주사 일종의 그런 걸 수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다시 한번 그젯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의 영상 내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깥에 골목인데요.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우리나라 지금 아마 인근 주점 직원인 것 같아요. 직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온 또 시민이거나. 일행일 수도 예, 예,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아주 뭐 그야말로 어퍼컷, 주먹질을. 복싱 같은 그런 네. 주먹질을 하는 영상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이게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외교관이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그렇죠. 뭐 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구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습니다. 일단 경찰은 체포된 A씨를 곧바로 석방을 했고요. 이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서 A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네. 자, 만약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되고요. 네네. 현재로서는 면책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뭐 경찰, 우리나라 국민 뭐 주점 직원을 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한국으로 파견된 외교관이 저렇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상대 국가의 그 국민을 때리고 이렇게 상대 국가의 뉴스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이 영상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국내 처벌을 못 받더라도 또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어떤 조치가 좀 내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역대급 장마 떠나니 더 센 놈이입니다. 아하. 아이고. 자, 유례 없이 강력했던 장마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 총 강수량으로는 역대 3번째였고 강우 강도 얼마나 세게 내렸냐는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래요. 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예, 예. 이 충북 오송에선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제방을 넘어 지하차도로 들이닥치며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50명에 이르고 약 2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는 8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아유. 아직도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더위가 또 걱정입니다. 어제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네, 그렇죠. 장마가 끝나니까 또 무더위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덥다고 해도 강한 햇빛만 조금 피하면 좀 괜찮다라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지금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중에 폭염경보구역이 점점 더 늘어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금요일 낮 기온이 33도, 모레 토요일은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내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울러 폭염뿐만 아니라 이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곧 8월이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걱정하실 만한 게 바로 태풍입니다. 네. 올해 태풍 뭐 얼마나 오게 될지 모르게 예측 가능한 게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가 이제 태풍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예. 태풍은 1년에 보통 25개가 만들어지는데 월별로 보면 8월에 5.6개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9월로 5.1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네. 즉 8월과 9월에 태풍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태풍 중에서 1개에서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과거 태풍 발생 횟수를 근거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 2019년 여름엔 모두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올해 큰 피해를 남긴 장마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폭염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한 웹툰 작가, 그리고 대낮 납치극, 어허. 빌라에서 발견된 시추, 주차 보복, 또 점주 얼굴에 음료 던진 아이고. 손님까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아동학대 신고한 웹툰 작가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자폐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사건의 웹툰 작가가 주호민 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호민 씨 하면 이제 뭐 신과 함께 이런 유명 작품들도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네, 주호민 작가의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건데요. 네. 앞서 주 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뒤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주 씨의 아내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켰고 특수교사가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내용을 들은 주 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검찰은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호민 씨 입장도 궁금한데 따로 뭐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네, 주호민 씨는 이 이슈가 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주 씨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녹음을 하게 됐다며 단순 훈육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 녹음기에 담겨 있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 한 돌발 행동은 잘못된 게 맞다며 상대 아동과 부모에 사과했고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교사 문제가 맞다면 학부모들이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을 듯. 신고 전에 교사와 대화를 먼저 해봤다면 좋았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 주었는데 그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조우민 작가의 주장대로 좀 학대였는지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중고거래 가장한 대낮 납치극입니다. 어허. 관련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네네. 이 3명의 남성이 영상 속에 나옵니다. 블러 처리가 돼서 좀 흐릿하게 보이고 있긴 한데요. 자세히 보면 한 남성이 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두 남성은 이 남성을 차 안에 강제로 밀어 넣고 있는데요. 예.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사람이 납치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알아낸 경찰은 이들을 쫓았고요.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대낮에 납치극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들은 금전 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 납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 1억 7천만 원을 갚지 않았고 최근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납치를 했는데 중고거래를 가장해서 납치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납치범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피해자를 수소문하던 중에 중고거래 앱에서 피해자가 시계를 판다고 올린 게시물을 본 건데요. 아. 결국 직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중고거래를 하겠다며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고 이를 믿고 약속 장소에 나갔던 피해자는 납치된 겁니다. 대낮에 납치극이라니까 참 또 두려운 또 대낮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요즘에 상황인데. 대낮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이것도 지금 이제 납치범들이 구속돼서 검찰로 넘겨진 상태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빌라에서 발견된 시추 50마리입니다. 네. 포항의 한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무려 시추 50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개들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소식 들으면 참 마음이 짠해요. 한 번에 50마리가 발견됐다는 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지독한 냄새와 개 짖는 소리로 주민 민원이 접수된 건데요. 동물보호센터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에 갔고 좁은 집안에 시추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네. 이 50마리 중에 2마리는 폐사한 상태였고 나머지 시추들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털이 뒤엉켜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조된 개들은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대체로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쩌다가 이 50마리나 되는 이런 그 강아지들이 집안에 방치가 돼 있었던 건가요? 시추 암컷과 수컷 각각 한 마리씩 키우던 견주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해뒀고 개체수가 불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빌라 관계자가 연락을 견주에게 취했는데 알아서 처리하라며 무책임한 말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견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조된 시추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면 애초에 데려오지나 말지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점주 얼굴에 음료 던진 손님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손님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점주 얼굴에 음료를 던진 겁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점주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저희 JTBC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계산대 앞에선 손님과 점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손님과 함께 온 여성은 음료를 4구짜리 캐리어가 아닌 2구 캐리어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점주는 준비하던 4구 캐리어를 주방에 툭 던집니다. 그러자 이를 본 손님이 손님 앞에서 캐리어를 던져도 되냐고 말했고 점주는 그건 제 마음입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주의 대응에 불쾌함을 느낀 건지 남성 점주 얼굴에 스무디 음료를 던졌습니다. 점주는 경찰에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손님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응대를 잘한 것도 아니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음료를 던지면 안 되지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바로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황제주 에코프로,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황제주라고 하는 건데, 네. 자, 2차 전지 회사 에코프로가 뭐 요새 광풍입니다. 뭐 난리예요. 어제 뭐 온라인 기사도 워낙 많이 쏟아졌는데 어제 150만 원까지 장중에 뚫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난리였는데, 일단 그 떨어진 얘기는 이따가 다시 제가 여쭙기로 하고, 네. 광풍, 이 열풍부터 최근 좀 거시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 황제주라고 불리는 코스닥에서는 2007년에 당시에 동일 철강이라는 회사가 100만 원을 찍고 네. 16년 만에 이제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예.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 우리가 전기차는요, 실은 그 배터리, 2차 전지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중에서도 핵심, 코어를 양극재라고 하는데, 네. 에코프로가 바로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2025년부터는 내연차를 안 만든다는 회사도 나오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어찌됐건 전기차를 다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곁들여지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만 일단 한번 놓고 볼까요? 1월만 해도 10만 원, 11만 원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네. 4월에 한번 흔들리나 싶다가 그대로 다시 튀어오르면서 122만 원, 그리고 어제 장중 150만 원까지 가는 10배 이상, 뭐 1000% 이상의 이제 이 종목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네, 네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에코프로의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예. 이제 6위권까지도 올라오게 됐고, 하하. 개별 기업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기아차보다도 시총이 더 많고요. 에코프로 BM은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큰 그 정도의 주가 폭등이 뭐 작년 말부터긴 하지만 올해 한 해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오후에 좀 떨어지고 지금 오늘도 장 열리면서 좀 떨어진 상태라고 제가 좀 방금까지는 들었는데, 요 폭락이나 하락은 좀 이따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에코프로가 아까 1월에 10만 원대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뭐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뭐 제가 앞서 2차 전지 이야기하고 배터리 이야기하고 양극재 이야기를 했지만, 네. 현재 주가는 그런 재료적인 측면에 더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폭등을 만들어냈다라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은 이 주가가 너무 높아, 향후는 떨어질 거야, 네. 라고 이제 미리 빌려서 팔아치우는 공매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봤지만 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2배 올라, 3배 올라, 5배 올라, 10배 올라 하니까 네. 공매도를 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아 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너무 주가가 올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허겁지겁 주식을 더 사면서 다시 갚아주기 위해서 네. 주가를 더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함께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 쉽게 말해서 현재 2차 전지주,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따 설명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간의 수급 전쟁에 따른 아하. 이 격전도 훨씬 더 큰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공매도를, 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초전박살, 이게 뭐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짧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인들은 SNS,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죠. 네. 또 하나, 돈도 작년에 우리가 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서 통화량을 좀 걷어들인다고 했지만, 지금 M2 총 통화량은 하나도 못 거들여서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공매도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주가를 더 훨씬 폭등시키는 아하. 이런 요인이 컸다, 이런 설명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다시 좀 쉽게 말을 해보면, 개인은 올라야 돈을 벌고 공매도로 건 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떨어지는 거에 걸었는데 왜 올라야 되는 그 개인들이 승리한 상황이다 이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어렵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아마 요거랑 연관된 거라서 일단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포스코 그룹주 돌풍. 그러니까 2차 전지 돌풍이 이 포스코 그룹 쪽으로도 옮겨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차 전지주와 그 외 주식 이렇게 나뉘어 왔고요. 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에코프로 이야기할 때 양극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양극재는 또 전구체와 리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원래 철강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는 철강도 철강이지만 2차 전지의 소재에 주력할 거야. 예. 전구체, 뭐 리튬 광산도 있어. 이제 이것이 또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 다음으로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포스코 인터넷, 포스코 그룹주로 이제 이 매수세가 또 옮겨 붙게 아하. 됐고요. 여기에서 다시 또 개인과 공매도의 격전이 또 펼치게 되겠는데 또. 현재까지는 또 개인들이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2배에서 또 많게는 5배 이상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하.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대단한 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 옆서 말한 것이 포스코가 이제 철강의 이미지에서 2차 전지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간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는 에코프로 하다가 포스코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이미 어떤 뭔가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 과열 상태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네. 뭐 에코프로나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여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까지 상황은 네네. 공매도 세력이 참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들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 나가 떨어졌는데 네. 우리나라 공매도는 약간 이제 제도가 좀 독특하기도 해서 리볼빙이 되게 가능합니다. 즉 신규 공매도 세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오르고 공매도를 이제 숏 커버, 뭐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를 완전히 밀어버리죠. 아. 근데 이때 개인들이 다시 또 이걸 사서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는 우리 코스피, 뭐 코스닥 시장엔 일종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오늘도 아마 장 초반에 보면 어제 공매도들이 또 아침부터 와르르 주가를 눌렀거든요. 이걸 뭐 제가 현재 지금 주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또 다시 들어올리고 있고 아하. 아마 이런 수급적인 전쟁이 상당 기간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PD님이 알려줬는데 113만 7천 원이라고 네. 마이너스 7.1%라고 하네요. 네, 다시 또 이제 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전쟁터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예. 그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예. 것이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1월에 나 뭐 했지? 시청자 여러분도 1월 달, 2월 달에 뭐 했지? 하면서 지금 이거 들어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특별히 조언할 단계는 이미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것은 어떤 영역을 벗어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팩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제 에코프로 하나만 놓고 보면요. 장중에 150만 원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장중 고가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면 예. 다 수익을 내고 있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부터 당장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꼭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큰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을 치를 때는 쫓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빚을 낸다든가 예. 뭐 그럼 이제 쫓기잖아요. 예, 예. 전세금을 활용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나 이 역시도 이제 본인의 선택에 대한 영역이 된 것이고요. 네. 거기까지 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 보니까 에코프로는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도 안 나온 지 오래됐다라고 하던데. 하나가 나왔었는데 예. 처참하게 틀렸죠. 아. 그게 아까 잠깐 움직였었던 70만 원대에 이제 네, 나왔었는데 네. 그 무너지는 척하다가 150만 원이 갔으니까 장중에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자신들의 그 힘에 또 연대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 그 상황 자체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 분석 보고서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도가 어떤 의미로 이게 투자할 때 어떤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지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뭐 개인의 책임이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또 연결돼서 좀 걱정스러운 키워드인데요. 열어주시죠. 다시 비투 급증. 뭐 요새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빚을 내서 나도 좀 벌어보겠다.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빚을 내서 신용융자 뭐 여러 가지 빚들이 있겠죠. 네. 비투를 하게 되는데 2021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막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 당시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우리나라 신용융자 잔고가 거의 21조 이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제 2022년이 오면서 네. 주가 급락과 함께 이제 융자 잔고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거의 손실입니다. 반대 매매를 당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이제 비투 신용융자 잔고 규모가 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7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직전까지 가보면 2021년에 11조까지 이거 코스닥만입니다. 갔던 것이 네. 주가 급락에 7조까지 이제 비투가 털렸고 이제 다시 개인들이 빚을 내면서 10조까지 과거 고점에 비하면 이제 11조가 멀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비투 신용융자를 냈던 이 규모도 실은 과거 가장 높았던 때와 거의 지금 비슷한 비슷해지고 수준. 있다면 이런 또 떨어졌던 패턴들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좀 개인들이 빚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빚을 내서 어떤 중요한 전쟁에 참여한다, 네.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네. 모멘텀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투는 항상 위험이 크게 따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간밤에 들어온 소식 오늘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더라고요. 네. 요거는 또 우리 어떻게 좀 투자 이런 주식 어, 영향을 줄지 좀 일단은 전망해 주시죠. 0.25%포인트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생각만큼 매파적이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가 때려잡으려고 별짓을 다 할 거야라는 말을 안 해주고요. 오히려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4번의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다. 물가 지표 2개, 7월, 8월, 그리고 고용 지표 2개. 그걸 가지고 9월에 올릴지 동결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국내 증시 좀 오르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많이 안 빠진 게 네. 이런 말을 원하잖아요. 물가 잡으려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인플레이션 요거 나는 연준한테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냥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데이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힌트, 어려운 말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제시 안 할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도 네. 좀 파월 의장이 물론 매파적이고 뭐 올리겠다라는 쪽으로는 가긴 갔지만 네. 상당히 좀 유약해진 그런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집중한 거에 비해서는 별다른 말이 안 나왔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주식은요, 금리 인상 멈출 때 뭐 가장 투자하기 좋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예. 그럼 이번에 이제 이 인상을 한번 했으니까 예. 언제 멈출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오해가 마치 금리를 올리고 할 때 나쁘고 금리를 인하할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금리 인하할 때는 과거에 다 주가 폭락 시기였었거든요. 그럼 언제 주가가 오르느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 부담을 다 갖고 버텨내면서 주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점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인상을 할까 말까 혹은 여기서 동결할까 말까 이런 시점에 과거의 패턴상 시세, 즉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열풍, 그 주식 열풍과 관련해서 쭉 금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 3개를 정리해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같이 이것과 관련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소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자, 1번 1차 전지, 2번 2차 전지, 3번 3차 전지. 번호 순입니다.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주 여기서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네. 상품 드리기 위한 거라서.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 끊이지 않는 흉기 난동 사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미국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안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놀란 승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시민 한 명이 가방을 방패 삼아 용감하게 맞섭니다. 벌써 한 승객이 남성의 칼에 찔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피해를 더 보지 않도록 이 승객을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지하철이 역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정리됐는데요. 경찰이 즉시 출동해 문제의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고요.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한 시민에겐 영웅이라며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출발선에서 달려나가는 이 선수. 바람 같은 속도로 풀쩍풀쩍 허들을 뛰어넘으며 질주합니다. 그런데 주변 풍경이 뭔가 특이하죠. 이 선수가 열정의 경기를 펼친 곳, 바로 스타드 드 프랑스의 지붕 위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허들 선수 사샤 조야가 내년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색다른 도전에 나선 건데요. 무대로 삼은 스타드 드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이 치러진 프랑스 최대 축구장으로 2024년 파리올림픽의 주 경기장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월드컵에 이어서 또 얼마나 열정적인 올림픽 경기가 이곳에서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에스컬레이터에 탄 사람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소녀가 위험하게 뛰어내려오더니 재빨리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함께 온 동생의 발이 그만 에스컬레이터에 끼었기 때문인데요. 곧장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도구를 사용해서 10여 분 만에 끼어있던 동생의 오른쪽 발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끼었던 발이 약간 붓긴 했지만 크게 다친 데 없이 무사하다고 하는데요. 소녀가 신속하게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덕분에 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소녀도 이제 겨우 9살이었다는데 평소에 안전교육을 받았던 모양이죠. 재빠른 대처 칭찬합니다. 이만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듯한 그 얘기들이 좀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요즘 비 피해서 폭염 피해서 영화관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 만한 영화 또 OTT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어제 방송 마치고 이제 근처에 있는 극장을 갔는데 어제 무척 덥고 습했잖아요. 네. 극장 가니까 낮인데도 이제 여름 방학에서 그러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사람이 많았군요. 그리고 저희 상클에서도 퀴즈 내면 매일 2장씩 두 분께 총 4장을 드리니까 네. 요거 꼭 퀴즈 풀어서 지금 댓글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영화 관람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뭔가요? 이번에는 이제 폭염 피해서 아직 극장으로 나가시기에는 조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네. 집에서도 정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여전히 변한 게 없네. 하나도. 놓치지 마라. DP의 목적은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나 거기 다시 들어가면 저 진짜 죽어요.
여전히 변한 게 없네 하나도. 그래서 나왔나 봐요. 탈영병 잡는 군인들 이야기 DP 두 번째 시즌 드디어 공개가 되나요? 맞습니다. 내일 28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작품이고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그 기대를 담뿍 담고 시청 버튼을 누르셔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네네네. 생각이 드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설명했던 것처럼 DP, 그러니까 군무 이탈 체포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 시즌 2잖아요. 네. 2021년 8월에 시즌 1이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었죠. 네. 당시에 어떤 군대의 부조리나 그 폭력들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막 심장이 뛰어서 못 보겠다. 다시 입대하는 느낌이다. 네, 뭐 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었어요. 네. 그 신선한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평범한 보통의 청춘들이 남자 청춘들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이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좀 외면하고 싶었던 아니면 정말 잘 몰랐던 이런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든 작품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뭐 국방부에서 해명 자료를 뭐 내고 이렇게 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던 작품이라 저는 잘 만든 이 작품이 사회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김보통 작가의 인기 웹툰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이번에 시즌 2는 그 이야기, 시즌 1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어서 더 큰 이야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이 워낙 인기가 대단해서 사실 첫 편이 빵 뜨면 네. 두 번째는 부담이 되거나 또 팬들 입장에서 약간 실망을 할 수가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이번 시즌 2 어떨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까 1이랑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흐름이? 맞습니다. 시즌 1에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그 난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바로 시즌 2에서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김루리 일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요. 시즌 1에 이제 그 조석봉 캐릭터, 조석봉 일병 사건 이후에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흩어졌던 이 103사단 헌병대 수사과들이 다시 뭉쳐서 하나하나 사건을 해결해 가는 이야기예요. 이 준호와 호열, 이 두 명의 콤비가 보여주는 합이 여전히 좋은데 이 아까도 말했듯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 그 현실에서 이들은 살아서 데리고 오기 위한 작전을 펼쳐나간다는 거. 바꾸고 싶지만 너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할 때 그저 무엇이라도 하나 하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점에서 또 마음을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벌써 우리 상크리 분들도 얼짱마미님, 정혜인 짱, 얼짱마민 또 손석구님도 기대한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그 정혜인이나 손석구처럼 이제 시즌 1 출연진 그대로 이 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멤버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어. 시즌 1에 정혜인, 구교환, 김성균, 손석구 배우가 다시 시즌 2로 그대로 돌아오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정혜인, 구교환 배우가 연기했던 이 캐릭터들 각각 계급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일병과 병장님이 되셨습니다. 이병과 상병에서 하나씩 올라가는 좀 더 노련한 군인이 되셨고요. 네. 시즌 1과 가장 좀 캐릭터가 많이 바뀐 캐릭터를 찾아보자면 손석구 배우가 연기했던 임지섭 대위 캐릭터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1에 약간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상관인가 아닌가 고민했던 그 지점에서 시즌 2에서는 딱 이 DP에 합류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위님이 돼서 돌아오고요. 그리고 손석구 배우가 연기했던 임지섭 대위의 가정사라든지 그의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들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 그의 어두운 면까지 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담겨 있어서 가장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 에피소드마다 이 DP의 주인공들과 함께 이야기를 끌어가는 에피소드 주인공들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 것과 함께 그 안에 담겨있는 군대 안의 부조리들을 하나씩 더 끄집어내는 인물들이 에피소드의 주인공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편의 시리즈가 이번에 6편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고요. 그 감독님은 각각 6편의 중편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다 하셨는데
그만큼 작품당 이야기나 비주얼의 완성도가 높다. 자신감이기도 하고 실제로 본 입장에서도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새로운 멤버가 또 들어오죠? 네, 새로운 멤버 무시무시한 배우님들이 오십니다. 일단 지진이 배우가 합류를 했어요. 그 육군, 군대 본부 소속의 구자운 준장을 연기하는데 새로운 빌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김지연 대는 그 서은 중령을 연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손석구 배우와의 캐릭터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캐릭터니까 그 점도 주의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간에 아까 방금 지진이 씨가 연기한 그 구자운 준장이 살짝 지나갔는데 뭔가 날카로워요. 네. 약간 이 구자운 준장 캐릭터를 만나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손석구 씨가 연기한 임지섭 대회 관련해서도 네. 손석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분량이 좀 1편에 비해서 늘어나서 연기하면서 즐거웠다. 네. 그리고 그 장교로서 책임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연기하면서도 그 진폭이 늘어나니까 정말 연기하면서도 즐거웠다라면서 팬들에게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자, 이 DP 시즌2 오래 기다린 만큼 좀 한 번에 훅 보고 싶은 마음도 큰데 이게 한 편씩 공개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공개가 되나요? 요새 그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알 것 같아요. 예, DP2는 6편을 한 번에 모두 다 공개합니다. 한 번에. 예, 이게 트렌드예요. 예, 쭉 다 전체를 보시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약간씩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편씩 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5시에 한 번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박혜인 편집장님은 체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하루 끊어서 보는 정도가 어떨지 아니면 바쁘시면 주말에 몰아보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맞아요. 이 쟁쟁한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과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특히 다시 입대할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작품 정말 더위 피해서 시원하게 극장으로 피서 가실 수 있을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화면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게요. 네. 세간에서 냄새 맡고 쫓더라도 부디 물건 금지로 빠지는 거야. 거래 조건은 뿜빠이. 괜히 물고 터줬다가 우리가 먹히면 와. 탄성! 이 단속 제목이. 떴다 이거겠죠? 네, 아마? 맞습니다. 김혜수 배우, 염정아 배우, 조인성 배우, 너무 설레는 배우진들의 조합인데 네. 어떤 작품인가요? 27일 어제 개봉한 작품입니다. 유승환 감독의 밀수. 2023년 우리의 더위를 씻어내기 위해서 유승환 감독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한 작품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수 배우, 염정아 배우, 조인성 배우, 박정민 배우, 고민시 배우 정말 훌륭한 배우들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작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면 이 1970년대에 서해안의 어떤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네. 이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바닷가 마을의 해녀들이 더 이상 이 물질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멍게나 해삼, 전복을 따는 대신에 물속에 사람들이 슬쩍 버리고 건져야 되는 이 밀수, 생필품들 건지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이 마을을 떠나게 됐던 해녀 춘자, 그리고 이 마을을 지키면서 해녀들의 리더였던 그 진숙이라는 캐릭터가 다시 뭉치게 되고 정말 전국구의 밀수 일에 손을 대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해양, 범죄, 활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속고속이는 거대한 밀수판의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야기로 끌고 가는 반면 한편으로 이 물속에서 정말 숨을 참아가면서 해녀 연기를 했던 배우들의 저 실제 액션 연기. 수중 액션이 이렇게 사람을 박진감 넘치게 하는 건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베테랑 모가디슈 연출한 유승환 감독의 신작. 네. 왜 유승환 하는구나. 예, 극장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막 시원한 바닷속 액션도 나오고 그래서 김혜수 씨가 또 춘자, 그러니까 해녀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시원한데 또 김혜수 씨와 염정아 씨의 그 두 케미, 약간 걸크러쉬? 네, 걸크러쉬 케미가 끝내주거든요. 아까 막 따기를 팍 때리기도 하고요. 네. 저 두 분 너무 좋아해서 네, 이 두 분의 활약도 너무 궁금해요. 기대할 만한 거죠? 그럼요. 네. 이 두 분도
같이 출연한다라는 그 시나리오 설정 때문에 이 작품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선택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서로에 대한 애정이 크고요. 네. 이 두 여배우의 주연 영화인 만큼 각각의 캐릭터의 사연들이 어떻게 쫀쫀하게 얽혀 들어가시는지를 보는 재미 되게 클 것 같아요.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작품에서 보시면 김혜수, 염정아 배우뿐만 아니라 조인성, 김종수, 박정민, 고민씨 이런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캐릭터가 많으면 소위 어떤 캐릭터는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죠. 어떤 캐릭터는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유승환 감독의 밀수는 그 각각의 캐릭터 모두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 이야기와 연기 모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연출이 진짜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9월 7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도 초청이 돼서 해외 관객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황재원 님이 배우들이 정말 바닷속에서 촬영한 건지도 궁금하네요라고 하셨는데 이 또 류승환 감독하면 한국 영화계 액션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편집자님께서 직접 배우들이 물속에서 펼친 액션 연기 정말 대단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었는데 네, 잠깐 그래서 볼 수 없을까요? 정말 준비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수륙 양용 액션입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아, 저 장면. 아니 이걸 진짜 직접 근데 제가 보니까 김혜수 씨는 물 공포증이 있고 염정아 씨는 원래 수영을 못했대요. 요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유승환 감독은 이 두 배우랑 너무 작품을 하고 싶어서 네. 시나리오를 줬는데 두 분이 한 분은 물 공포증, 하나는 수영을 수영을 평생 해본 못하셔. 적도 없고 물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는 염정아 배우라서 아, 나 이 영화 접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대요. 아, 진짜요? 그런데 이 배우들이 실제로 3개월 넘는 훈련 끝에 실제로 6m 깊이의 수조 안에서 아까 보셨던 거의 모든 액션들을 그대로 다 선보였고요. 네. 이 해녀 액션은 정말 어디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유승환 감독 역시 지금까지 다양한 액션을 만들어 왔던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어떤 액션이 있을까? 물속에서 뭐 여러 가지 물속 액션이 있었지만 특히 네. 여성들이 해녀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보여주는 액션이라는 그 동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영상 보여주고 싶었다 도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이 물속에서 이 아트 수영하는 그러니까 수중 발레 같은 그 국가대표 팀이 이 그 물속 액션에 대한 디자인 동선 같은 거 만들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예술을 보는 것 같은 네. 느낌마저도 듭니다. 야, 극장 스크린으로 이 큰 바닷속 액션 만나면 이것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 뭔가요? 마지막 작품은 비닐하우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이 작품도 정말 엄청난 훌륭한 배우가 출연합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실게요. 우리가 집이 어딨어? 엄마가 열심히 돈 벌고 있어. 너랑 나랑 살 집 구하려고. 정아, 내가 손이랑 얼굴이랑 만져봤는데 화옥이가 아니야. 와, 우리의 스행님, 김서영 배우. 네. 근데 이 영화 자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네. 어떤 되게 영화인가요? 묵직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린 작품인데요. 26일 날 개봉한 영화 비닐하우스라는 작품이에요. 김서영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잠시 거처를 하면서 요양사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김서영 배우가 이 여인을 연기를 했는데 간병을 하던 노부인이 사고로 숨지게 되는데 이걸 사실은
저 신고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점점 파국에 휘말리는 작품이고요. 네. 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무려 3관왕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박수받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김서영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 문정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의 정말 종이짝 같은 점점 피폐해지는 그 얼굴, 김서영 배우의 얼굴 위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관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2 그리고 극장 개봉작 밀수, 비닐하우스까지 이번 주 새로 나온 3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무부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머니클래스 코너 마치고 나온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정답은 2번 2차 전지였습니다. 아, 요즘 정답이 2번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당첨자 2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짱마미님 또 예암님 축하드리고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상클@jtbc.co.kr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써니님이 방학이라 10세 아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실시간이라고 채팅 읽어주신다고 하니 아주 신기한데요. 아, 우리 10세 아들 말고 10살 아들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아, 네. 10살 아들. 10살 아들 네. 오늘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